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25편 원씨 가문의 최후와 형주의 음모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조조는 관도 진지에서 원소의 잔당 토벌과 유비의 세력 몰살을 저울질하던 중에 유비 일행이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러 고성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려하였다. 그러나 모든 책사들과 장수들이 그를 말린다. 승상, 겨울을 앞두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이롭지 못합니다. 회춘을 기다려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 말이 옳다 여겨 군사를 돌려 일단 허도로 돌아와 버렸다. 해가 바뀌어 건한 8년 정월. 조조는 또다시 군사를 일으킬 생각으로 하오동과 만총을 연함으로 보내어 유표의 진출을 견제케 하고 조인과 순욱으로 허도를 지키게 한 뒤에 자신은 기주를 치기 위해 대군을 몰고 관도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조조의 움직임을 첩자로부터 보고받은 기주는 크게 동요되었다. 그리하여 원소의 아들 원담, 원희, 원상 등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도 일대까지 진출하여 조조군과 부딪혔으나 조조군을 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도처에서 참패를 거듭하는 바람에 일단 관도 싸움을 포기하고 기주로 돌아와 버렸다. 그리하여 다시 군마를 정비하기 위하여 원담은 청주로 내려가고 원희는 유주로 내려갔다. 그 사이에 원소의 셋째 아들 원상을 생산한 원소의 미망인 유씨는 아직 남편의 상사를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남편이 사랑하던 5명의 시녀들을 후원에 끌어내어 사지를 갈갈이 찢어 죽였다. 그리고 전실소생인 두 아들이 각기 자기의 영토인 청주와 유주에 내려간 틈을 타 남편 원소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함과 동시에 자기 아들 원상을 군주로 결정해 버렸다. 그런 뒤 대장 봉기를 청주로 보내어 장남 원담을 거기장군에 봉한다는 인수를 내렸다. 원담은 인수를 받아보고 어리둥절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번에 원상 장군께서 군주가 되시면서 장군께 내리는 벼슬입니다. 당치 않은 소리.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맏아들이요. 아버지의 뒤는 응당 내가 이어야 할 것이오늘 막내인 원상이 군주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원담은 크게 노했다. 성군의 유언에 의하여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친이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는 나도 있었지만 후사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소. 유부인께서 유서를 보관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관여할 바 못 됩니다. 알았소. 그렇다면 내가 기주로 가서 유부인과 직접談판을 하기로 하겠소. 원담이 분개하며 즉시 기주로 달려가려 하자 곽도가 손을 붙잡고 만류한다. 추공, 지금 형제간에 싸우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목전에 조조를 쳐 물리치고 난 뒤에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도 그렇소. 원담은 분노를 억누르고 곧 군사를 정비하여 다시 조조군과 싸우기 위해 여양 벌판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번 싸움에도 원담은 계속 궁지에 몰렸다. 대장 봉기는 이런 기회에 형제간의 반목을 풀어볼 생각에서 기주로 사람을 보내어 지원군을 급히 보내주도록 원상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원상의 신복 장군인 신배가 반대한다. 원담이 조조군을 물리치고 나면 기주로 돌아와 군주의 자리를 뺏으려 할 것이니 지원군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조조의 힘을 빌어 원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은 그 말을 쫓아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심부름을 갔던 자가 돌아와 사실대로 보고하자 원담은 크게 화를 내며 상이란 놈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차라리 조조에게 투항하여 그와 함께 기주를 치겠다. 그 말이 원상에게 전해지자 원상은 크게 두려워 몸소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원담을 도우러 왔다. 그와 동시에 원희와 고간도 각기 대군을 거느리고 합류하는 통에 조조도 간단하게 덤벼올 생각을 못하였다. 그리하여 양군은 서로 대치한 채로 그 해를 보내고 이듬해 봄이 되었다. 건한 9년 춘3월이 되자 조조는 다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원담, 원희, 원상, 고간은 모두 크게 패하여 여양성을 버리고 기주성으로 달아났다. 조조는 군사를 휘몰아 기주성 밖까지 추격하였다. 그러나 기주성은 워낙 견고한 성인지라 좀처럼 깨뜨리거나 타고 넘을 수가 없었다. 이를 보고 모사곽가가 말한다. 기주성은 워낙 금성철벽 같아서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오니 계략으로서 적을 자멸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씨가 장자를 패하고 후실소생인 삼자를 후사로 정한 까닭에 형제간 반목과 권세 다툼이 심할 것입니다. 마침 그들이 모두 기주성으로 쫓겨 들어갔으니 우리가 공격하면 서로 나서서 성을 구하려 하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내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오니 공격을 중단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손실도 입지 않고 승리할 길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가오를 태수로 삼아 여양성을 지키게 하고 조옹에게는 관도를 지키게 한 뒤 자신은 형주를 치기 위해 대군을 몰고 출정하였다. 원담과 원상은 조조의 군사가 물러난 것을 알고 안심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후사 문제로 형제간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맏아들인 나를 무시하고 계모의 아들인 상으로 부업을 계승하게 한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어느 날 원담은 모사 곽도와 신평을 불러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놓았다. 이에 곽도가 말한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원상과 신배를 술자리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군사들을 미리 매복해 두었다가 두 사람을 깨끗이 죽여버리면 될 일입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이요. 그러면 술상을 차리고 그들을 곧 부르도록 하겠소. 원담의 초청을 받은 신배가 원상을 찾아와 말한다. 주공과 나를 초청한 것으로 보아하니 우리 두 사람을 없애려는 계략인 것 같습니다. 제게 원담 쪽에 심어둔 사람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할 게 아니라 선수를 쳐야 하지 않겠소? 원상은 크게 노하며 대군을 이끌고 원담을 찾아갔다. 원담은 계략이 탄로난 이상 어쩔 수 없이 아우와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두 형제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원담이 싸움에서 밀려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상은 가차없이 뒤를 추격해왔다. 곽도,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원담은 달아나면서 곽도에게 물었다. 일시나마 조조에게 투항하여 그의 군사로 하여금 기주를 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상이 패망하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보아 독립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곧 조조에게 사신을 보내 투항의 뜻을 전합시다. 원담은 전세가 하도 급해 구변이 좋은 신비에게 서찰을 주어 조조에게 보냈다. 이때 조조는 형주를 공격하기 위해 하남에 가 있었는데 원담의 사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신비를 만났다. 신비는 원담의 서찰을 전하며 항복 뜻을 밝혔다. 조조는 서찰을 본 뒤 신비를 기다리게 하고 참모들을 불러 이 문제를 의논하였다. 정욱이 말한다. 원담이 원상에게 공격받아 사세가 급하여 투항하는 것이니 경솔히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수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승상께서 형주를 치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유표를 도모할 계획을 버리고
다시 기주로 돌아가 원담을 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사 순유는 정색하며 말한다. 승상, 유표는 도전과 모험보다 국경을 지키며 안정만을 도모하니 지금 당장 치지 않아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유비가 형주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병력이 3천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유비가 유표를 부추겨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소극적인 유표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씨 일가는 워낙 대국인데다 군사가 수십만이나 되니 형제가 합심해 부업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에게 큰 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형제가 불화하고 원담이 투항해 온다면 이런 기회에 먼저 원상을 없애고 다시 기회를 보아 원담을 없앤다면 기주 천하는 우리 것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조조는 순유의 말을 듣고 크게 끄덕였다. 과연 옳은 순서로세. 조조는 원담의 사자 신비를 불러 물었다. 원담이 내게 항복하려는 것이 진심이냐, 거짓이냐? 신비가 말한다. 승상께서는 제게 진위를 물을 게 아니라 형세를 통찰하시면 절로 판단이 서실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원씨 일가는 2, 3대로도 망하지 않을 만큼 강대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싸움으로 현신들이 많이 죽은 데다 지금은 후사 문제로 골육지쟁까지 벌어져 내일 운명도 가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승상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명찰하소서. 신비가 머리를 조아리며 있는 그대로 아래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신비의 손을 붙잡는다. 신비,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너무도 늦은 감이 없지 않구려. 그러면 나는 공의 말대로 원담을 구원하겠소. 그날 밤 조조는 즉시 대군을 몰아 기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한편 조조의 대군이 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을 들은 원상은 크게 놀라 기주로 퇴각하며 장군 여광과 여상에게 추격군의 뒤를 끊게 했다. 원담은 원상의 군사가 쫓겨가자 뒤를 추격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여광과 여상의 협공을 받았다. 원담은 말을 멈추고 두 장수를 꾸짖었다. 선친께서 생전에 두 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건만 오늘 어찌하여 나를 등지고 명분 없는 아우를 따르려 하오. 여광과 여상은 그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원담에게 항복하였다. 이를 본 원담은 말했다. 두 장군은 내게 항복할 것이 아니라 조승상께 항복하시오. 원담은 두 장수를 데리고 조조를 찾아갔고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원담을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여광과 여상에게는 열후에 자기를 내렸다. 이를 본 곽도는 조조의 지나친 호의를 걱정하며 원담에게 말했다. 조조가 주공을 사위로 삼겠다는 것은 기주를 점령한 뒤 선친께서 장악하신 국토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듯합니다. 하오니 여광과 여상에게 만일의 경우 주공을 도와 조조의 근간에서 그를 없애도록 미리 내통해 두십시오. 원담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장군인 두 개를 새겨 여광과 여상에게 주며 뜻을 전했다. 그러나 두 장수는 장군인을 받자 즉시 조조에게 그 사실을 고하였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원담은 내 힘을 빌어 원상을 없앤 뒤 장군들의 힘을 빌어 나를 없앨 계획인가 보구려. 철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하하. 조조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었지만 속으로는 원담을 죽여 없애겠다고 결심하였다. 조조는 기주성을 치기 위해 여러 계책을 동원했지만 성이 워낙 견고하여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장기전에 들어가자 조조는 원활한 군수 운반을 위해 수만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기수의 물을 끌어 백구까지 운하를 파괴하였다. 이를 통해 군량과 군수를 실은 배가 허도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원상이 이를 듣고
장군 신배에게 물었다. 조조가 군량을 백구로 옮기고 있으니 조만간 우리를 공격할 것이 틀림없소? 어떻게 할 것이오? 신배는 답했다. 무안의 윤회에게 군량 도로를 지키게 하고 한다는 저수의 아들 저곡에게 맡기십시오. 주공은 평원으로 진군하여 먼저 원담을 친 뒤 조조를 치면 됩니다. 원상은 그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진림과 신배에게 기주성을 맡기고 자신은 마연과 장의를 선봉으로 평원을 향해 대군을 이끌고 떠났다. 원상이 원담을 공격하자 원담은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조조는 급보를 받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주를 손에 넣으리라. 조옹에게 기주 공격을 맡기고 자신은 일군을 거느리고 무안으로 향하였다. 무안에서 윤회가 맞서 싸우자 조조는 허저에게 명하여 윤회를 배계하고 도망가는 적들에게 사멸령을 내리니 수많은 병사가 투항하였다. 조조는 승세를 몰아 한단을 공격하였다. 적장 저곡이 나왔으나 장효가 활로 저곡을 말에서 떨어뜨리자 저곡의 군사들은 혼란에 빠져 흩어졌다. 승리를 이어간 조조는 기주성으로 향했고 이미 조옹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은 여전히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조조는 성 밑에 땅굴을 파서 진입하려 하였으나 신배가 이를 감지하고 성 내 물을 땅굴에 흘려보내어 땅굴을 파던 조조의 군사 300여 명이 지하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 조조는 신배의 계략에 감탄하며 기주성 공격을 잠시 중단하고 이번에는 양평의 원상을 치려 하였다. 원상은 평원에서 원담을 치다 무안의 윤회와 한단의 저곡이 조조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기주로 돌아가던 중 조조가 기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상은 양평의 진영을 구축하고 상황을 관망하며 첩자를 기주성으로 몰래 보내 신배와 접촉해 계략을 논의하였다. 신배와 협의한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성 안의 노약자, 여자, 어린아이들을 일시에 내보내 항복하게 하여 조조가 방심하도록 만들고 그 뒤로 군사를 몰래 보내 조조군을 기습한다는 것이었다. 신배는 곧 성문에 백기를 걸었고 깃발에는 기주 백성 투항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조조는 이를 보고 성 안의 백성이 양식 부족으로 항복하는 모양이나 뒤따르는 군사가 기습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장효와 서왕에게 각기 5,000명을 성문 양편에 매복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이윽고 성문이 열리며 백성들이 나왔지만 그 뒤로 무장한 병사들이 몰려나왔다. 조조가 지휘하며 공격을 개시하자 매복한 장효와 서왕의 군사가 동시에 공격하며 성 안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성 안으로 도망쳐 성문을 걸어 잠갔다.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와 조조는 기주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조조는 방향을 돌려 양평의 원상을 공격하였다. 원상은 조조에게 크게 패하여 몇몇 측근만 거느리고 중산 방향으로 도망쳤다. 조조는 원상을 섬멸한 뒤 다시 기주성 공략을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장하에 물을 끌어 성을 수공할 준비를 하였다. 성 안의 병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원담의 사신이자 조조에게 머물던 신비가 원상이 도망가며 버리고 간 깃발과 의복을 창끝에 꿰어 흔들며 소리쳤다. 성 안의 장졸들이여 보라. 여러분의 군주 원상은 이미 완전히 패망하였다. 공연히 항전하지 말고 목숨을 보전하라. 성 위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던 신배는 크게 분노하며 신비의 친척 80여 명을 모두 죽여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신비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울었다. 신비는 절친인 신배의 조카 심영에게 서찰을 보내어 기주성 안에 아직 많은 병졸이 남아 있어
기주 백성들의 목숨을 구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했다. 심영은 이에 답서를 보내 오늘 밤 삼경에 서문을 열어 군사를 들이치라고 알렸다. 조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밤에 서문으로 공격하여 기주성을 완전히 점령했다. 신배는 최후까지 저항했으나 사로잡혔다. 조조는 신배의 지략을 높이 평가하며 자네는 살아서는 나를 도와줄 수 없겠나? 라고 물었다. 신배는 굴하지 않고 나는 살아서는 원씨의 신하, 죽어서는 원씨의 귀신이 될 것이니 어서 나를 죽이라. 라고 외쳤다. 조조는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어 형장에서 참수하고 그의 충의를 기리며 기주성 북방에 후하게 장사를 지냈다. 한편 중산으로 도망친 원상과 원인은 요동까지 달아났으나 요동 태수 공송강이 그들의 머리를 잘라 조조에게 보냈다. 원담은 거짓으로 항복했으나 곧 흉계가 드러나 조홍과 싸우다 목이 달아났다. 이로써 한때 하북 일대를 풍미하던 원문 일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때는 건한 11년이었다. 조조는 원소와 수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기주성을 함락한 뒤 거창한 격식을 차려 입성식을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예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장수들과 휘하 참모들의 융숭한 영접을 받으며 수레에서 내려 병사들이 좌우로 삼엄하게 도열한 기주 성문 앞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조조가 취타대가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성문 앞을 막 지났을 때 성루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조맹덕, 조아만. 조아만 조조의 어릴 적 아명이다. 응? 조조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소리가 들려온 성루를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술병을 손에 든 허유가 조조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술이 꽤 취한 상태였다. 조아만, 이 허유가 없었던들 이 기주성에 발이나 들여놨겠나? 성루의 허유는 술에 취해 몸을 건들거리면서 조조에게 거침없이 하대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조조를 호위하며 뒤따르던 장수들과 참모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저자가. 그러나 정작 조조는 허유의 외침에 화를 내기는커녕 그럼 자네가 없었더라면 우린 기주에 발도 못 붙였지. 그렇지 않나? 하하. 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한층 도도해진 허유가 조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아만, 내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되네. 응? 하고 조조의 다짐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조는 유쾌한 음성으로 남남, 선생의 오소 공로를 내 어찌 잊겠는가 하고 대답하곤 다시 돌아서 발길을 옮겼다. 그러자 조조의 대답을 듣고 허유는 수염을 내리쓸며 거만함을 보였다. 이런 눈꼴신 허유의 모습을 끝까지 안 잊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조조의 신복대장 허저였다. 조조의 뒤를 수행하던 그는 성루의 허유를 향해 두고 보자는 듯한 눈길을 거두고 앞서 걸어가는 조조의 뒤를 바삐 따랐다. 허유의 오만방자함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기주성 내에서 술 취한 모습으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조조에 대한 방자함을 되풀이하였다. 이봐, 조아만 저 자식, 지금이야 위풍이 당당하지만 소시적에는 나와 개구장이 짓을 도맡아 했지. 도박에 술에 동네 닭과 거위를 서리에다가 개울에서 삶아먹기도 하고 정말 그 시절은 우리 세상으로 알고 뽀대고 다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살았어. 그러자 옆에 있던 수행원이 주위의 눈치를 살피고 조용히 말을 건넨다. 선생, 목소리를 낮추세요. 승상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허유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짓거린다.
승상은 뭔 놈의 승상. 아만은 아만이지. 그 자식도 우리와 똑같아. 코 하나, 눈알 두 개. 그뿐인 줄 알아? 밥 먹고 똥 싸고. 히힛. 자네는 조아만과 가까이 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아, 그런데 자네는 정말 모르는 남달리 뛰어난 재주가 아만에게 있는데 그는 쇳골이야, 쇳골. 그 녀석은 그게 아주 세거든. 우리 따위는 잽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술에 취해 말을 타고 가다 말고 마상에서 허유가 떠들어대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그 바람에 허유는 더욱 목청을 높여서 떠들어대었는데 이런 모양을 뒤에서 다가오던 허저가 모두 들었다. 눈살을 찌푸린 허저는 아무런 말 없이 허유의 말 앞으로 다가와 그의 말고삐를 들었다 놓았다. 그러자 말이 놀라며 요동을 치는 바람에 말 잔등에 타고 있던 허유가 떨어졌다. 어이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허유가 몸을 일으키며 쏘아대었다. 이놈, 어떤 놈인데 간도 크게 내 말을 집적대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허유는 허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호통을 내질렀다. 그러자 허저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개만도 못한 자식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하고 말했다. 그러자 허유가 이놈 보게 내가 내 놈의 승상 중마고 허유 선생이다. 아느냐? 하고 호통을 치자 허저가 손가락을 들어 허유의 목을 가리키며 위협한다. 자꾸 헛소리하면 목을 따버린다. 응? 하하하. 하긴 이런 머리 빈 놈들이 있었으니 하하하. 허유는 허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로 대꾸하며 한 소리를 더 질러대었다. 내 놈은 빠지고 조승상이나 데려와. 머리가 비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 허유의 목을 따겠다고? 따봐. 얘 따. 모가지를 빼줄 테니 말이다. 재주 있으면 따다가 승상께 바쳐봐. 실컷 한번 따보셔. 어서. 그럴 용기 없지? 허유는 허저가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있자 더욱 의기양양해하면서 호통을 질러댔다. 그러면서 저자거리에서 자신의 목을 길게 빼내고 허저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 순간 허저는 자신의 부장에게 손을 내밀어 창 끝에 달린 반월도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허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번개같이 칼을 내리쳤다. 칼은 순식간에 허공을 갈랐다. 휘잉. 댕공. 허유는 선자리에서 허저가 휘두른 반월도에 악 소리 한 번 못하고 그대로 머리가 잘려나갔다. 개자식? 허저가 입을 악다물며 말했다. 허저는 그 길로 허유의 수급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조조를 찾아갔다. 그리고 피에 젖은 보자기를 조조의 앞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뒤이어 무릎을 꿇고 코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조조가 난데없는 보자기와 허저를 번갈아 보면서 물었다. 허저, 또 사고를 쳤느냐? 허저가 그 말을 듣고 엎드린 채로 고개를 번쩍 들면서 볼멘 소리로 외쳤다. 허유가 사람들 앞에서 주공을 모욕해서 내가 닥치라 했더니 자기는 승상의 중마고우라며 목을 내밀면서 배짱이 있으면 배라지 않소? 못 빼면 내가 제 손자라고. 그래 성질이 나서 놈의 목을 따버렸소. 허저가 걸걸한 소리로 외쳐대자 자리에 함께 있던 순욱과 조비를 비롯한 장수들이 화들짝 놀라며 조조를 응시하였다. 뭐라? 허유의 목을 따? 조조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탁자에 한쪽 발을 올려놓고 다나에 꿇어앉은 허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허유의 목을 베었어? 정말이야?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상반신을 일으킨 허저가 네 하고 벌을 각오한 뚜렷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조조의 말이 이어진다. 나의 오랜 벗이며 원소를 치는데 공을 세운
허유의 목을 쳐?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조조의 힐라는 추상 같았다. 그러자 허저는 내 목을 내놓으면 되잖소?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조가 외치듯 명한다. 그래, 허저를 끌고 가 참수하라. 네, 주공. 조조 측근의 호위 무사가 단박에 대답하며 허저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러자 조비가 깜짝 놀라며 아버님, 허저는 수차례 공을 세웠으니 부디 용서하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며 아뢰었다. 조조가 한 팔을 저어 보이면서 단호하게 말한다. 안 돼. 군법도 천리도 거슬렀으니 허유를 당장 끌고 가 참수하라. 하고 매몰찬명을 내리는 것이었다. 아버님, 승상? 일시적인 충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비를 비롯한 측근 장수들이 허저를 감싸며 조조에게 변론하였다. 충동이 아니었소. 허저가 조비와 자신을 변호하는 장수들의 말을 부정하며 입을 연다. 그리고 이어서 진작부터 죽이려 했소. 조조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노하며 그래, 그렇다면 반역이 아닌가. 끌고 나가 어서 참수하지 않고 뭐하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모사 순욱이 나서며 승상? 아랩니다. 허저에게 죄는 있으나 허유가 짓거린 망발은 소신도 들었사온데 분명 승상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허유는 원소를 멸하는데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니 허유의 장례를 치른 후 천자께 상주하여 허유를 제후로 추서하시옵고 허저는 엄히 벌하시되 죽은 허유 무덤 앞에 사죄토록 하소서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허저를 참아라는 명을 내리고 뒤로 돌아서 있던 조조가 순욱을 향해 돌아서며 순욱, 사람들은 허유가 내게 큰 공을 세웠는데 기주성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죽였다고 할 게 아닌가? 그러면 백성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나? 도량이 좁은 놈이라고 할 게 아닌가? 내 욕 좀 했다고 해서 수하를 시켜서 죽여버렸다고. 아무도 그리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허유가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다니는 망난이었기 때문이죠. 허유가 망언을 일삼는 망난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어찌 증명한단 말인가?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신이 승상의 공덕을 찬양하고 허유의 망발을 비난하는 글을 쓰도록 진림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진림의 문장이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이해할 것입니다. 진림이 안 쓰겠다고 하면 소신이 직접 그를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조조는 그제서야 노여움을 풀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렇다면 진림은 누구인가? 진림은 원소의 수하에 있던 당대의 대문장가로서 원소의 명으로 역적 조조 토벌 경문을 썼던 대문호였다. 그가 쓴 경문은 이미 조조도 직접 읽어보고 감탄을 거듭한 바 있거니와 이제 원시 일문을 멸족시키고 기주성을 함락한 조조가 부탁한다면 진림이 거절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으나 문인이란 자들은 의례, 자기 주관이 확실한 고로 본인의 견해와 다른 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쓰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조조도 알고 있는지라 진림이 그런 글을 써주리라곤 확신할 수가 없었지만 순욱이 나선다고 하니 믿음이 생긴 것이었다. 이렇게 조조가 순욱의 간언을 무언으로 승인하고 허저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연다. 허저, 너는 내 오랜 벗을 죽여 용서할 수 없으나 단지 취중에 실수했다 여기고 목숨만은 살려준다. 허나 오늘 이후부터 보졸로 강등하고 마국간에서 말이나 지켜라. 그리고 100일 동안 금주하고 허유 무덤 앞에 가서 머리 숙여 사죄해라. 조조가 허저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중에 100일 동안 금주의 대목에 이르러 허저가 깜짝 놀랐다. 술이 인생의 절반인 허저에게 금주란 물없는 물고기요.
소갈머리 없는 빈 껍데기 만두가 아니던가. 그리하여 허저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조조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장수들은 모처럼의 조조의 관대한 처분에 썩 나서서 대답하지 아니하는 허저가 안타까웠다. 그리하여 장수들이 허저의 팔을 잡고 등을 찌르면서 어서 대답하라는 재촉어린 성화를 해대었다. 빨리 승상께 감사드리시오. 어서. 조비까지 나서서 허저의 팔을 잡아 끌자 허저는 마지못해 두 손을 반쯤 올리며 대답한다. 감사합니다. 조조는 허저의 투박하고 떨떠름한 대답을 듣자 즉석에서 가봐 하고 명하였다. 기주부 계단을 내려가는 순욱의 뒤를 허저가 총총총 따라 나오며 부른다. 순 선생. 순욱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허저가 빠른 걸음으로 순욱의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올려 보이며 헤헤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조금 전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치사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순욱은 한 손을 들어 흔들어 보이면서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런데 선생, 제가 승상 앞에서 있으면서도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의아했다는 거요? 보십시오. 조금 전에 승상께 죄를 추궁당할 땐 조공자가 아무리 빌어도 꿈쩍도 안 하시더니 순 선생이 말씀하시니 윤허하셨죠. 왜 그런 겁니까? 예. 세자는 아직 어려서 승상이 원하는 것을 잘 모르지만 난 늙어서 조금 알지요. 그래요? 잘 됐수다. 선생,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왜? 또 무슨 사고를 쳤는가? 에이 아니요, 술말이요. 보졸로 강등되고 말지기도 다 괜찮고 또 허유에게 100번이라도 절하겠는데 석 달씩이나 술을 못 마시다니. 이거야말로 미치고 폴짝 뛸 노릇이요. 허저가 순욱을 붙잡고 승상이 자기에게 내린 금주령이 너무하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순욱이 기막힌 표정으로 웃어젖힌다. 하하하. 하하하. 허저도 따라 웃는다. 헤헤헤. 헤헤헤. 그러나 순욱은 웃다 말고 정색을 한다. 그리고 바로 땡 하고 허저를 놀래킨다. 그러면서 허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따지듯이 입을 연다. 욕심이 끝도 없구먼. 그 부탁은 못 들어주네. 에고고고. 허저가 한탄의 소리를 내지른다. 그리고 돌아서 가려는 순욱을 붙잡으며 선생, 기왕 도와준 거 이번 것만 성사시켜 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소. 하고 두 손을 모아 보이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자 순욱이 안타까운 얼굴로 허저, 승상의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허저가 바로 되물었다. 무슨 마음이요? 자넨 승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장군일세. 승상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오늘 자네가 해줬네. 허유를 죽였지. 승상이 자네에게 화내신 것은 거짓일세. 정말이요? 순욱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자 허저는 허탈한 심정이 되어 고개를 흔든다. 우째 난 눈치를 못 챘지? 그걸 알아채면 허저가 아니지. 자네에게 말지기와 금주령을 내리신 건 자네 성과를 죽이란 거야. 승상은 자네 3군 주장으로 키우려 하셔. 그러자 허저는 순욱의 마지막 말에 승상은 자네 3군 주장으로 키우려 하셔란 말을 되새기며 어떨떨한 기분에 사로잡혀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순욱은 허저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어떤가? 그래도 승상께 금주령 해제를 부탁을 해주랴. 허저가 손을 흔들며 말한다. 아니요. 마국간에 갈라요. 그리고 이내 순욱을 앞질러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문득 순욱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그대로 넙죽 엎드렸다. 그리고 연속해서 3번 절하고 일어서더니 그대로 가버렸다.
기주성에 입성한 뒤 조조의 첫 번째 대회 행사는 원소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조조는 그 자리에서 수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옛날 낙양에서 둘이 환담할 때 원소는 하북을 근거로 남쪽을 도모하겠다고 하였고 나는 신인을 규합하여 시대의 혁신책을 쓰겠노라 웃으며 말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원소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조는 승장의 도량으로 원소를 섬기던 문무백관들을 너그럽게 등용하는 동시에 원소가 보관하고 있던 조조 자신의 부하이지만 원소의 첩자 노릇을 한 간자간첩들이 보낸 서찰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불태워버리도록 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점령지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일정 기간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기주목이 되었다. 그로 인해 민심이 조조에게 집중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조조는 원소의 측근을 비롯한 자신의 측근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묻어두었다. 조조는 원소가 가꾸어온 궁궐 곳곳을 측근들과 함께 돌아보며 감탄했다. 좋군. 대단해. 기주부가 정말 의리의리하구나. 그 옛날 낙양보다 더 뛰어난 곳이야. 이게 원소의 땅이었다니 아쉬울 따름이로다. 그러자 측근에 있던 아들 조비가 원소가 기주부를 지을 때 황궁을 염두에 두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조조가 많은 현사들과 문인들이 왜 원소를 따랐는지 이제야 알겠군. 집이 무척 컸으니까. 하고 말하자 측근의 수행원 모두가 한바탕 웃어젖혔다. 이렇게 승자의 여유를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조비는 중국 천하의 세력 분포도를 기주부에 펼쳐놓고 아버지 조조에게 말했다. 보세요. 천하의 절반이 아버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유표, 유장, 송건 등 입죠. 조조가 중국의 천하 세력도를 천천히 살펴보며 입을 연다. 형주의 유표는 성만 지키는 영감이라 조만간 우리가 출정하면 쉽게 접수될 것이고 유장도 마찬가지. 송건은 어린 놈이 군사도 적으니 염려할 것 없고 그러나 형주의 유표에게 투항한 유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해. 조조가 그렇게 힘주어 말하자 조비가 시냐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비는 요 작은 시냐에 있음입지요. 시냐성은 형주성에서 100리 떨어져 있고 군사라고는 겨우 3천도 안 되어 표시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유비를 남겨두면 평생 후환이 된다. 조비는 유비의 3천 군사는 별것이 아니라는 듯이 조조 군사의 규모를 나열하였다. 아버님, 원씨 일문을 전멸시키고 우리 군사는 그 수가 크게 불어 보병 30만에 마병 15만, 수군 20만까지 모두 65만에 이릅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군의 보유 병사 모두를 합한다 하더라도 우리 절반이 못 되니 염려하실 바는 아닙니다. 아들 조비의 말을 듣고 조조가 결론을 내리듯 말한다. 앞으로 1년간 3군을 정비하여 군사를 정예화시켜 전쟁 준비를 하고 군량과 무기를 생산하고 비축해 단숨에 천하를 통일하겠노라. 네, 알겠습니다. 한편 신야성 성류에 올라 지난 날을 회상하며 상념에 잠겨있는 유비에게 모사 간웅이 다가와 조조와 원소 간의 전투 현황을 보고한다. 주공, 조조가 재차 원소군을 대파하자 원소는 피를 토하며 죽었고 그 아들 원담과 원상은 전쟁 중에도 세자 자리를 다투니 조조가 그 틈에 공격해 결국 수십만 원소군이 조조에게 전멸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요동으로 달아났으나 태수 공송강이 죽였고 그 목을 조조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조는 기주, 청주, 병주와 유주를 얻어 천하의 절반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표정도 없이 듣고만 있던 유비가 한탄조의 입을 연다. 온통 조조의 세상이로세. 이때 병사 하나가 이들 앞으로 다가와 아랜다. 주공, 유표의 정갈이 온데 형주에서 단오절을 함께 보내자고 하십니다. 한참 상념에 잠겨 있던 유비가 천천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알았네. 단오날 점심 즈음 유비는 단신으로 유표를 만나기 위해 형주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표의 근정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젊고 아름다운 귀부인이 시녀를 대동하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유비는 그 귀부인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리하여 잠시 발길을 멈추고 길을 비켜주고 있는데 부인이 다가와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넨다. 혹시 유황숙이신지요? 유비도 상대방에 맞춰 인사를 하며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최씨이옵니다. 부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부인이 유표의 후실 부인임을 알아채고 형수님 결례했습니다. 하고 조금 전과는 다르게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정중히 굽혀 인사를 하였다. 괜찮습니다. 형주가 좋으세요? 최씨 부인은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유비는 미소를 띠며 대답하였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다행이로군요. 그러면 좀 더 머무르세요. 최씨 부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유비는 최씨를 보내고 난 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무슨 뜻이지? 떠나라는 소리인가? 이러는 가운데 유표의 측근 시종이 나와서 안내한다. 황숙, 들어가세요. 주공께서 기다리십니다. 유비는 그를 따라 들어가 유표와 함께 자리하였다. 유표가 유비를 보고 덕담을 건넨다. 현덕? 살이 올랐어. 기운도 가득해 보이고. 그 말을 듣고 유비가 처량해 보이는 겸연쩍은 미소를 띠며 한탄하듯 대답한다. 소인이 이제 곧 50이온데 세운 공도 가진 땅도 없이 나이살만 늘어가고 하는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내며 늙기만 합니다. 이복의 현덕, 자넨 50도 안 되어 늙었다고 한탄하는데 64이나 먹은 난 어떻겠나. 오늘 자네를 부른 것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오랜 고충이 있어 의논하려 하니 자네 생각을 말해주길 바라네. 유표가 새삼스레 자신의 나이 얘기를 하니 먼저 말을 꺼낸 유비는 대단히 송구해졌다. 그리하여 묵묵히 유표의 말을 듣고 있다가 유표의 질문이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하문하십시오. 하고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하자 유표는 잠시 주위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엿듣는 사람이 없는가 확인한다. 그리고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네도 알다시피 내겐 아들이 둘이 있네. 장남 유기는 전처소생으로 어질고 착하긴 하나 연약한 성품이라 내 뒤를 잇긴 어렵다고 보이고 둘째 유종은 채씨 소생으로 영민하여 내가 총애를 하고 있지. 채씨는 집안을 주관하고 처남 채모는 형주의 상장군으로 그 둘은 둘째를 세자로 책봉하라며 내게 조르는 형편이라 내가 아주 난처하다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시냐에 나가 있던 유비가 돌연 형주에 들어와서 유표를 만나러 온 것이 못내 궁금했던 채씨 부인은 살며시 뒷문으로 나타나서 유표의 근정전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대화를 아무도 모르게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유비가 유표의 질문에 되묻는다. 명공, 원소가 왜 패망한지 아십니까? 그야 세상이 다 아는 게 아닌가. 조조에게 패하지 않았는가. 유표는 당연한 사안을 묻는다는 듯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고개를 흔들며 조조의 용병술 외에 원소에게 내환이 있었는데 그의 세 아들이 세자 자리를 다투느라 전쟁 중에도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해주지 않아
결국은 조조에게 대패한 겁니다. 하오니 명공, 외람되오나 차남을 세자로 옹립하시는 것은 도리에도 어긋나니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물며 장남은 어질다면서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표는 이와 연관지어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러나 내가 세자를 첫째인 유기로 정한다 한들 채씨 가문은 형주의 세력가로 그들이 원치 않으면 내란이 일어날지 모르네. 유표가 여기까지 말을 하였을 때 유비는 문득 문 밖에 인기척을 느끼고 술잔을 들며 얼른 화제를 돌렸다. 명공, 오늘은 단오절이니 한 잔 올립지요. 가족이 화목하시고 형주도 태평하시길 빕니다. 유표는 유비가 엉뚱한 대답을 하자 잠시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곧 어떤 낌새를 알아채고 한동안 두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을 하며 술잔을 마주하였다. 이윽고 어둠이 내려 술자리가 파하게 되자 유표는 문 밖까지 나와 유비를 환송하였다. 현덕, 오늘은 늦었으니 돌아가지 말고 객사에 머물게나. 내일 한 잔 더 하고 돌아가게. 네. 유비는 순순히 대답을 하고 문 밖으로 나오며 뒤따라 듣는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그런 뒤에 유표의 곁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다. 명공,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세자책봉은 중차대한 일이오니 명공 혼자 결정하셔야지 누가 개입해선 안 됩니다. 채씨 가문이 권력이 염려되면 없앨 계획을 세우세요. 누가 형주의 주인입니까? 그러자 유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내쉰다. 유비는 짐진 유표의 배웅을 받는 듯이 큰 소리로 술 잘 마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말을 하고 유표 앞을 물러나 객사로 향했다. 유비를 배웅하고 돌아온 유표의 앞에는 채씨 부인이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야심한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유표가 눈을 크게 뜨며 묻자 채 부인은 수건을 들어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주공, 두렵사옵니다. 뭐가 두렵다는 건가? 유표는 채씨의 느닷없는 눈물을 보고 이유가 궁금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그러나 채씨의 대답은 예상외였다. 유비가 형주를 강탈하고 채씨 가문이 몰락할까 봐요. 이런. 어찌 그런 생각을 하나? 유표는 얼굴을 찡그리며 채씨의 말을 철없는 소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채씨는 울먹이며 유비가 유기와 벌써 손을 잡았어요. 유비가 형주에 온 것은 유기의 초청이었고 유기는 유비를 이용해 세자에 오르려 하며 유비는 그 틈에 형주를 탐하려 하겠지요. 그러니 유비를 없애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부르게 될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유표는 이런지하에 허튼 소리야. 하고 말하며 돌아섰다. 그러자 채씨는 주공, 괜한 걱정일지 모르오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첩의 말이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그들에게 전혀 그런 사심이 없을까요? 제 말이 허튼 소리라 해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해두셔야지요. 하고 눈물을 지으며 호소하듯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유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상념에 잠겼다. 내실로 돌아온 채씨 부인은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채모 장군을 불렀다. 누님 부르셨습니까? 문을 뒤로 하고 앉아있던 채씨 부인은 인사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앉은 채 본론부터 말한다. 지금 손을 안 쓰면 기회가 없을 듯하다. 그러자 채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반문한다. 무슨 일이 있으셨소? 오늘 주공이 유비 하나만을 불러서 형주의 세자책봉 의견을 물었는데 유비는 차남이 세자라니 그건 도리가 아니라며 원소가 멸망한 이유도 세자 자리 다툼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간 큰 놈이요. 감히 형주 정사에 간섭하다니.
생각해봐. 이건 유비가 형주를 뺏으려는 속셈일 수도 있어. 그를 없애지 않으면 채씨 가문의 재앙이 될 거야. 유비가 지금 어딨소? 주공께서 오늘은 객사에 머물라고 했지. 당장 병사를 몰고 가 후환을 없애겠소. 그 후에 주공께 자백하리다. 일처리만 신경 써라. 유비의 죽음을 주공이 안다면 크게 화를 내겠지만 내 죄는 묻지 않게 할 테니. 어떡해요? 채 씨는 그제서야 채모에게 돌아서며 말한다. 내가 자백할 즈음이면 나와 유종이도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하소연할 테니. 주공도 잘 알게야. 형주의 대부분 군사가 채씨 가문에 있으니 죽이고 싶어도 너와 나를 못 죽일 테고 당신 아들 유종은 더 못 죽이지. 또 당신은 지금은 나이가 들어 새로 기댈 곳도 없고 너와 내게 의지해 형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전부 계획하고 있었군요. 채모가 감탄하며 일어선다. 그리고 이어서 당장 유비를 처치하겠소. 하고 말하자 채 씨가 한마디 더한다. 조심해라. 유비 수하에 있는 맹장들, 유비가 죽으면 그 자들이 복수하려 들 테니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걱정 마시오. 관우, 장비, 조은이 용맹한들, 형주 병사도 떨거지는 아니오. 십수만 대군으로 그깟 3천도 안 되는 군사를 못 없애겠소? 유비가 죽고 나면 군심도 흔들릴 것이니 나머지 놈들은 식은 죽 먹기요. 그래, 어서 없애버려라. 하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